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6,616건,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 건수입니다. 6,030명, 같은 기간에 농기계 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1년에 1,200건 넘는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중 대부분이 이맘때와 가을 수확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만큼 농기계 사용 횟수가 많기 때문이겠죠.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운전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60% 정도 됩니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25% 넘고요. 그러니까 농기계 사용할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대부분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거죠. 농기계 타고 도로 이동할 때 많으실 텐데요. 이때 곧 교통 법규를 꼭 지키시고요. 농기계 사용 전후에는 이상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꼭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장비도 챙기시고요. 농사일이 덜 바쁠 때는 위험 방지 교육도 챙겨 받으시면서 농기계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었던 주말이었는데요. 농촌의 시설물 피해 또 농작물 피해 없이 잘 보내셨는지 걱정입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역에 비가 오고 있는데 충청, 강원 남부, 경북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많이 오진 않을 것 같고요.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 오는 월요일, 이런 날 농기계 관리에 더 신경 써서 안전하게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이번 한 주의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가 시작되는 월요일이죠. 힌트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농퀴 그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보기만 해도 푸릇푸릇 싱싱함이 넘쳐나는 이것. 깨끗하게 씻어서 아삭 하고 한 입 베어 물면 특유의 향과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죠. 이것은 수분 함량이 무려 95% 이상. 와, 상당하죠? 그리고 칼로리는 상당히 낮아서 체중 조절을 할 때도 많이 찾는 채소입니다. 인류가 이것을 재배한 역사는 3,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원산지는 인도의 서북부 히말라야 지방과 네팔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지도 1,500년 이상 됐다니까 그만큼 오랜 시간 우리의 밥상에 올랐겠죠? 이것은 먹기 좋게 썰어서 다른 채소와 섞어 양념에 버무리기도 하고 소박이를 만들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그뿐인가요? 더운 여름 시원한 미역 냉국에 얇게 채 썬 이것을 같이 넣어줘야 제맛이죠. 길쭉길쭉 싱싱한 이것을 한 입 깨물면 오이? 이렇게 시원할 수가? 하고 놀라게 되는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짜장면 위에 채 썬 이것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죠. 식당에 가면 기본 반찬으로 이것과 당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쌈장과 함께 내줄 때가 있고요. 피자나 스파게티 같은 걸 먹을 때도 이것 피클이 함께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새넘퀴 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선물 드립니다. 농작업 정보로 이어갑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구마 끝순에 염증과 당뇨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연구 결과 먼저 알아보죠. 고구마 끝순이라면 어느 부위를 말하는 겁니까? 고구마 끝순은 고구마 줄기의 이제 생장점 부위로 새로 나온 부분을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끝순은 부드러운 식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요리로도 이용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고구마 끝순의 기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고구마 끝순 추출물을 이용해 동물 실험을 한 결과 염증과 당뇨를 예방하는 효과가 탁월함을 밝혀냈습니다. 고구마 끝순은 식감이 부드럽고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 성분과 또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고구마 끝순 추출물을 동물 세포에 처리해 살펴본 결과 염증 반응 시 생성되는 산화질소 발생량을 최대 76.4%까지 억제하고 식후 혈당 증가에 관여하는 효소에 대한 억제는 최고 81%까지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구마 끝순은 보통 7번에서 9번 정도 수확을 하는데 평방미터당 생산량을 계산하면 10에서 17kg으로 높은 편이어서 농가에 새로운 부가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국민 건강과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서 고구마 부위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품종 개발과 고구마 끝순을 활용한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로의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연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다양한 활용 방법 기대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바람이 좀 심했고 오늘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농업 기상도 알아볼까요? 예. 지난주 후반에는 많은 비와 이제 강한 돌풍이 불어서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이번 주 날씨도 일교차가 크면서 비가 자주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면 농작물 초기 생육은 좋으나 습도가 너무 높아서 병 발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철저한 방제와 배수로 정비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밭에 씌운 비닐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흙으로 잘 덮어주시고 고추 등 작물은 지주를 설치하고 잘 묶어줘서 바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강원도 영월에 이제 흑돼지를 기르는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서 방역 대책이 강화된 상황인데요.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농장과 축산 관련 시설의 철저한 소독과 농장 진입로 생석회 벨트 구축, 또 축사 출입 시 손 씻기, 장화 갈아 신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인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의 산채류 채취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등 확산되지 않도록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농가의 피해 더 이상 없게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할 농사 정보 알아보죠. 중부지방에서는 이미 모내기가 시작이 됐는데 벼 재배 농가에서 할 일부터 전해주실까요? 예. 벌써 중부지방은 모내기를 하는 모습을 이번 기간 주변에서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농가에서는 이제 다른 농가가 이렇게 모를 심으면 조급한 마음에 모를 일찍 심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너무 일찍 모내기를 하면은 냉해와 초기 생육이 부진한 현상과 잡초와 병해충 발생이 많아지고 한여름에 이제 벼가 있기 때문에 쌀아기가 밥맛이 떨어지는 쌀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다소 늦춰서 심을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모를 내기 전에 주는 밑거름은 썰어지를 하기 전에 이제 뿌려주시되 질소 비료주는 양은 가급적 줄여줘서 쌀 품질을 높여주도록 하고 논에 발생하는 풀의 종류에 따라서 알맞은 잡초약을 선택하시되 입제약을 뿌릴 경우에는 논에
물이 이제 3에서 4cm 정도로 일주일 이상 유지가 되도록 물 관리를 해주셔야 약효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밭작물도 알아봐야 하는데 올 봄에 비가 좀 잦아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죠. 예. 보리와 밀은 이제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비가 자주 내려서 이제 붉은 곰팡이병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보리와 밀밭의 습도가 높지 않도록 배수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아주 심기가 끝난 고추는 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지지대를 세워주시고 노끈 등으로 단단하게 고정시켜 피해를 줄여주셔야겠습니다. 고추 1차 웃거름을 주는 시기는 아주 심은 후 25에서 30일 정도에 주시는데, 막대기를 이용해 포기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비닐을 뚫고 적정량의 비료를 넣어주시도록 하고 흙을 잘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수수는 잎이 7매 정도 나왔을 때 이제 웃거름으로 시발당 요소 10kg을 기준으로 주어서 초기 생육을 촉진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발생하는 돌림병 등의 병의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충청 지역에선 과수화상병이 확산되면서 농가 걱정이 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열매 속기도 서둘러야 하는 시기군요. 예. 열매 속기를 이제 너무 늦게 하면 저장양분의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과실의 자람이 나빠지게 되고, 특히 내년도 꽂는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열매 속기는 서둘러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수나무에 발생하는 응애나 진딧물류는 발생 초기에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새순과 잎 뒷면을 자주 살펴보셔서 해충이 보이면 적용약제를 뿌려서 예방 위주로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축산농가에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어떤 점에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일단은 강원도 최남단까지 내려온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돼지 사육 농가가 많은 충북 이남으로 이제 확산되지 않도록 축산농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께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네. 또 사람과 가축의 공동으로 발생하는 소브루셀로병과 결핵병 예방을 위해서는 진화새 등 야생동물의 축사 출입을 철저히 차단시켜 주시고, 가성소다 등을 이용해서 축사 주의를 철저히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과수의 구제역이라 부르는 과수화상병, 올해 평년보다 20일 일찍 발견됐습니다. 과원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견된 건 지난 2015년인데 아직 예방약이나 치료제가 없습니다. 한번 걸리면 과원 전체의 나무를 매몰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건데요. 올해 발생 시기도 앞당겨졌고 확산 속도도 빠른 상황입니다. 갈수록 피해가 늘고 있는 과수화상병 현황과 정부 대책 마련에 대해서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알아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안 그래도 이상기후 때문에 농사에 어려운 점이 참 많은데 지난달에 경기도 안성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신고됐죠? 네, 한 번 걸리면 치료제도 없고 예방약도 없어서 과수의 구제역이라고 부르는 과수화상병이 올해 일찌감치 발견돼서 전국 과수농가에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안성 서운면의 배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 병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4월 하순에 이 증상이 나타난 것은 지난 2015년 과수화상병이 우리나라에 처음 유입된 이후 가장 빨리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견 시점을 확인해보면 발생 속도가 빨라진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배는 5월 19일에, 사과는 5월 18일에 과수화상병이 처음 신고됐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20일이나 빨리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렇게 20일 빨리 발생한 원인이 있을까요? 네, 과수화상병 발생 시기가 빨라진 이유는 겨울철의 기온 상승, 그리고 3, 4월까지 높은 평균 기온, 이런 높아진 온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봄 같은 경우는 과수원의 꽃도 한 20일 정도 빨리 폈다고 하는데요. 나무의 생육이 빨라지다 보니 병원균의 활동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진 것입니다. 과수화상병에 걸리면 잎, 꽃, 줄기 이런 각각의 부위들이 마치 불에 탄 듯 검게 변하고 그리고 서서히 말라 죽게 되는데요. 일단 감염이 되면 치료제가 없고 또 방제약도 없는데 전염력이 워낙 강해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메모라는 방법이 현재로선 최선입니다. 네. 2015년에 처음 이제 발견이 됐고 올해 6년 차인데 확산 속도를 보면 좀 심각할 정도로 빨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에 처음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지역도 경기도 안성이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국내 최초 발생이었습니다. 당시 국내 연구자가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던 가지거문 마른병의 특성을 연구하던 중에 과수화상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확인되면서 5월 6일에 신고를 했고요.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5월 28일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안성 지역의 다른 대과수원에서도 이상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2015년 한 해 안성 지역에서만 총 32개 농장에서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그 경기도 안성을 시작으로 충남 천안을 거쳐 충북 제천에선 사과 과수원에서까지 과수화상병이 확인됐는데요. 2015년 이후 매년 과수화상병은 처음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발생 이후의 이 4년 차인 2018년에는 경기도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제천 등 기존 발생 지역 외에도 강원도 평창, 원주, 충북 충주까지 발병 지역이 넓어졌습니다. 네. 2020년에 과수화상병 정점을 찍지 않았나 싶은데 국정감사에서도 대책이 허술하다 이런 질책이 거셌죠. 네, 맞습니다. 한 번 걸리면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지난해 과수화상병 매몰 면적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에 과수화상병 매몰 면적이 59.9헥타르, 한 60헥타르 정도였는데요. 지난해 매몰 면적은 395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5년 새에 매몰 면적만 7배가량 급증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2019년까지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과수원 전체 나무를 매몰하는 것이 방제 기준이었는데 2020년부터는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과수화상병 첫 발생지라면 과원 전체를 매몰하는 것은 이전과 같은데 이게 과거에도 발생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판명되면 발생한 나무가 과수원 전체의 5% 미만일 경우 발생한 나무만 제거하는 부분적이고 선별적인 방제 방식으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이전 기준으로 과수원을 매몰했다면 지난해 395헥타르보다 매몰 면적은 훨씬 더 넓어졌을 거라는 가정이 가능한데요. 네. 굉장히 이 확산세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원들이 이런 따가운 질책이 쏟아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올해 어떻게 이걸 방제하느냐일 텐데 예. 피해를 좀 최소화할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이 전국의 과수 농가들은 올봄에도 과수 냉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농사짓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거기다가 걸리면 끝이라는 이 과수화상병 발병 소식도 일찌감치 들리고 있어서 그야말로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제가 어제 충남 아산의 유기농 대농장 대표인 김우주 씨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과수화상병에 대한 관리가 올해 좀 더 강화된 것이 체감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 과수화상병은 과원별로 세심한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해는 과수화상병 예방 관리를 당부하는 이 문서로 된 공문도 각 과수원에 전달이 됐다고 하고요. 안내 문자도 수시로 보내오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수화상병 방제에 최소한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리 약제도 경영체 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지금 배포된 상황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관리 약제를 치는 사진이라든가 약제를 치고 남은 빈 봉투를 보관하고 있으라고 행정에서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각 과수원별로 관리 실태를 집계하는 이런 근거 자료를 쓰이는 게 아닐까
농가에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심각성을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관리 감독도 한층 좀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올해 그 농촌진흥청의 관련 예산, 그러니까 과수화상병 등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기술 개발 보급에 2020년 대비 예산이 한 22.5% 늘었고요. 또 과수화상병과 관련된 종합방제체계 구축, 또 고위험 식물병해충 관리 방안 마련, 병해충 예찰 방제 강화 이런 연구 사업에도 476억 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워낙 무섭게 확산되다 보니까 정부 차원의 경각심이라든가 이 농가들의 경각심 모두 한층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농촌진흥청 김정하 재해대응과 과장이 어제 몇 가지 관련 사항을 들어보니 현재 전국 과수원의 1차적인 소독 약제는 모두 살포된 상황이고요. 위험 지역이라든가 기존의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은 현재 3차까지 소독약을 살포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이 관리 특징이라면 세균이 활성화되는 이런 봄철 방제뿐만이 아니라 겨울철의 과원관리에서부터 과수화상병 예찰 활동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김정하 재해대응과장 설명은 잠복하는 세균이 궤양 형태로 나무에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대과수원의 예찰 활동을 시작해서 나무의 궤양을 찾고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이런 궤양이 5월에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본격적인 예찰 활동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는 신고하고 나서 정부 후속 작업이 좀 늦었다 이런 민원도 속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개선이 되겠죠? 예,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좀 믿고 있는데 올해는 또 4가지 상황별로 대응 훈련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대량으로 발생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중장비도 필요하고 한데요. 이런 준비를 하는 작업이라든가 또 비가 많이 와서 매몰 작업을 못할 때는 우선 발병한 나무만 매몰한 후에 사후에 전체 추가 작업을 하는 방안도 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발생한 지역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도 훈련을 하고 있고 이게 또 분쟁도 농가 간의 분쟁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농장주와 땅 주인 간의 분쟁 같은 이런 분쟁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4가지 상황별 대처 방안을 놓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법도 숙지해서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물론 각 과수원에서 제일 철저하게 하고 있겠지만 주의할 점이 더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난해까지는 과수화상병이 무섭다고는 해도 현장과 정부 모두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원에서 의심 증상이 발견되고 신고하면 확진까지 3, 4일 이상 걸리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간이 진단 키트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도 갖췄습니다. 농가들도 과수화상병에 대한 직접 경험 또 간접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현장 대응도 굉장히 빨라진 상황인데요. 이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벌이 과수화상병 감염 매개충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가까운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사항은 인과관계가 있지만 사실 시군 경계를 훌쩍 뛰어넘는 발병은 감염된 묘목이라든가 또는 관리기구, 과원 전문 관리 인력 이렇게 사람의 전파가 더 유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각 과수원별로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현재 과수화상병 차단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2015년 이후 과수화상병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이 증가 추세도 좀 꺾이고 사과와 배 수확도 안정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정환 님이 과수농업하는 분들 걱정 많으시겠네요. 과수농사 잘 돼야 소비자도 좋은 과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올 텐데요. 함께 좋아지는 세상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해드리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을 지나 어버이 은혜를 기리는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은혜를 기리기 위하여 세종대왕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기도 합니다. 셋째 주 월요일은 만 19세가 된 성년을 기념하는 성년의 날이고 21일은 둘이서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5월 아이와 부모, 스승과 부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챙겨야 할 사람들을 위한 달입니다. 가정의 달인 요즘 다른 어떤 관계보다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도리가 더욱 가슴에 걸리는 때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효도다운 효도를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효도는 자연스러운 자식의 부모에 대한 배려입니다. 효의 원리와 실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효경에 보면 효는 자식이 부모에 대한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방법은 시기에 따라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를 공경하고 나이가 먹어 부모를 봉양할 때는 부모가 즐거워하는 것을 고민하고 부모가 병이 들어 아플 때는 정성을 다해 치료하고 부모가 수명을 다하여 돌아가셨을 때는 슬픔의 마음으로 보내드려야 하며 부모를 추모할 때는 최선을 다해 부모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이에 효도에 대하여 시기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대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효경의 구절입니다. 결국 효도는 특별하고 어렵고 엽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란 효도 철학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논어에서도 효도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늘 아프게 했던 어느 귀족에게는 그저 건강한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공자는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픈 것을 가장 가슴 아파하기 때문에 그저 안 아프기만 해도 충분히 효도를 했다는 것이죠. 또한 물질적 봉양만 잘하면 효도했다고 생각하는 어느 제자에게는 돈과 물질보다도 공경함이 효도의 기본이라고 강조합니다. 부모에게 용돈을 많이 주고 음식을 올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공경함으로 부모를 대함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공경함이 없이 그저 물질로 효도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아끼는 개와 말에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이냐고 공자는 반문합니다. 불경무효라. 공경함이 없는 효도는 효도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부모 앞에서 화를 잘 내고 짜증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에게 공자는 부모 앞에서 그저 표정 관리 잘하는 것을 효도하라고 강조합니다. 아무리 화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부모에게는 온화한 표정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유교에서 말하는 효도는 결국 지금 내가 부모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부모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느끼실까를 고민하여 실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따뜻한 전화 한 통만으로도 충분히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공경심으로 대하는 것, 아마도 효도의 근본일 것 같습니다. 불경무효라. 공경함이 없다면 효도도 없다. 가정의 달,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와 자식 사이에 따뜻하고 정감 있는 배려와 존중이 가득한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전의 댐은 박재희였습니다.
네. 0287님, 매일 출근 시간 차에서 열심히 듣습니다. 월요일 아침 이번 주도 파이팅 하셨고요. 5371님, 대전입니다. 봄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는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하셨고요. 7777님, 비 오는 월요일 이 시간 전국을 달리며 운전하는 분들께 건강과 안전 운행을 빕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알아보죠. 지금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남부로 확대되겠는데요. 경기 남부, 영서 남부, 충청과 경북 북부에는 20에서 60mm, 수도권 등 그 밖의 내륙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습니다. 서울, 대전이 16도, 전주 21도, 대구 19도에 머물 것으로 보이니까요.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우산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 이남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치솟겠습니다. 주말까지 25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밭작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동쪽 지역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워낙 건조하고 바람까지 강하니까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5월 가족 모임도 많고 야외 활동도 좀 더 많아지는 시기인데 주말 사이에 특히 토요일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을 넘어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열흘 만에 701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700명대 확진자를 넘어섰습니다. 이 노량진 수산시장, 울산 울주군 목욕탕 등에서 이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확진자가 크게 늘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영시기종 확진자는 564명으로 다시 500명대로 내려왔고요. 오늘은 4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 방역에 대한 민감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전국 4만 4천여 개 시설을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3,200여 건이나 촉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석가탄신일, 라마단 등 이 주요 종교 행사들이 있다는 점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65세부터 69세까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예약을 시작한 70세에서 74세의 경우 예약률이 3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져서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은데요. 당국은 우려되는 부작용의 확률은 매우 낮고 또 어르신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다면서 백신 접종을 꼭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자, 오늘이 장관 후보자들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라고요? 네, 이 5명의 장관 후보자들은 지난주 화요일에 인사청문회를 했는데요. 2명의 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됐는데 나머지 3명은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따른 논란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도 이들이 부적격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까지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회에 다시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되고요. 그때도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충분히 갖고 있는 만큼 단독 처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재보궐선거 패배 직후이기 때문에 이 청문보고서 채택 혹은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일단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렸고요. 오늘은 여야가 만나기로 한 상황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고액의 법률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어요. 네, 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해 4월 이 법무부 차관을 그만뒀고요. 같은 해 9월 한 법무법인의 이 고문 변호사가 됐습니다. 김오수 후보자는 지난 3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까지 이 법무법인에서 일을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이 국회에 좀 제출된 그 인사송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 김오수 후보자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해당 법무법인에서 매달 2,9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지난해에는 한 달에 1,900만 원을 급여로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검찰에 만연한 전관 예우를 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도 받은 것 아니냐, 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수 후보자는 이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것이다라면서 형식상 고문으로 계약을 하긴 했지만 일반적인 고문과 달리 변호사로서 매일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급여가 1,000만 원 가까이 오른 데 대해서는 이 다른 로펌 급여와 비교해서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 법인이 결정해서 올렸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어요. 네, 이제 1년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예정인데요. 어제 재선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 대선 경쟁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행복국가를 만드는 용기 있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고요. 계파를 뛰어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여권 주자들은 본격적인 대선 조직 구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내일 이 지지 의원 모임인 광화문 포럼을 열고 새 분리기에 나서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국적 조직인 민주평화강당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20일에는 지지 의원 모임인 또 성공포럼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제 광주에서 이 신복지 포럼에 참석한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는 부산을 찾아가며 또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네. 이 야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있는데요. 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미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 야권의 유력 주자로 평가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각계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입양한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양부가 있죠? 네, 이 한국 사회에 큰 슬픔을 안겼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도 안 됐는데요. 이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제 저녁 6시쯤 경기도의 이 2살 여자아이가 그 의식을 잃고 안산의 한 병원 응급실로 온 건데요. 이 아이는 상태가 심각해서 인천의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고 긴급 수술을 했지만 뇌출혈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뇌의 3분의 2 이상이 손상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머리에 큰 외상이 없는 걸로 봐서 이 머리가 크게 흔들려서 뇌출혈이 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이의 심장에 공기가 차 있었는데 이 질병이 아니라 큰 충격으로 생긴 증상이라는 진단도 나왔고요. 또 아이의 얼굴과 몸 곳곳에 멍자국도 많았습니다. 이 멍자국은 발생 시기가 서로 달라서 상습적인 아동학대에 시달렸을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부부를 면담한 뒤 30대 부친을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네. 부부는 지난해 8월 24개월이던 아이를 입양했는데요. 이 양부는 아이가 칭얼거려서 손으로 때렸고 맞은 뒤에 잠이 들더니 깨어나지 않아서 병원으로 데려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체포되기 전까지 별다른 학대 의심 신고도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구체적인 학대 경위를 조사한 뒤 양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꾸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현대제철 공장에서 40대 남성이 기계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네, 그제밤 늦게 이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혼자 일하다가 또 이런 참변을 당했는데요. 이 고인은 자신이 담당하는 설비에서 소음이 나서 홀로 점검에 나섰다가 이 철제 빔에 끼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이었는데 이 점검이었기 때문에 이 사측이 마련한 2인 근무 권고 대상에서 빠진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이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노동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현대제철 측은 전반적으로 단독 작업을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는 지난해 여름 50대 노동자가 40도가 넘는 고열 작업을 하다가 숨지는 일이 있었고, 또 재작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숨지는 등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22일 이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부두에서 일하다가
300kg이 넘는 개렁형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서 숨진 이 대학생 이선호 씨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데요. 해당 작업장에서 제대로 된 안전조차 없이 노동자들이 투입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평택경찰서는 사고 현장 CCTV 녹화 영상을 전미 분석한 결과 이선호 씨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까지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사실을 밝혀내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잉글랜드 프로축구의 손흥민 선수 각종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고요? 네, 지난 토요일 영국 리즈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경기에서 1대1 동점을 만드는 골을 터뜨렸는데요. 팀은 졌습니다만 손흥민 선수에게 여러 기록을 안겨준 골이 됐습니다. 네, 이 22번째 골로 한 시즌에 넣은 골을 그 기록을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이 차범근 선수가 넣은 17골, 그러니까 한국 선수 단일 유럽 시즌 최다 리그골 타이 기록도 경신을 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셨습니다. 활기찬 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